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중졸 검정고시 국어랑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된 김지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검정고시와 관련된 기출문제풀이도 같이 진행을 할 거고, 기출문제풀이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한 내용들도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5강에 걸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미리 몸풀기로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강의 내용은 듣기와 말하기의 개요라고 되어 있어요. 듣기와 말하기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이에요, 아직. 우리가 기출풀이를 곧 하게 될 텐데, 기출 문제를 제가 쭉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문제를 만들 때도 있고 문제를 풀 때도 있는데, 풀 때와 문제를 만들 때 입장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는 쉬운 문제가 나오면 제일 좋죠. 딱 봐도 답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정말 좋은데,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헷갈리게 놓으면 요걸 애들이 틀릴 것 같은데 요걸 좀 어렵게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특강을 5강 정도 볼 텐데, 1, 2, 3강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 또 문학과 비문학, 이런 종류에서 2009년 우리가 배우는 내용으로 지금 검정고시 시험을 16년에 준비하게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나, 이걸 좀 같이 맞춰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거 특강에 나왔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아두면 오늘 좀 어려운 용어 같은 거 미리 한번 정리를 해두고, 사실 우리가 모르는 말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일상적인 용어보다 약간 국어의 용어를 사용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미리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가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검정고시랑 관련돼서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검정고시에서 평가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준비하면 되겠다, 그렇게 어렵지 않겠는데 내가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실 게 분명해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좀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듣기와 말하기를 탈탈 터는 시간, 일단 1강을 그렇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글 교환을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지도 몇 페이지 안 돼요. 하지만 오늘 이제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과 집중하지 않고 바로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하고는 제가 볼 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듣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하고 이제 평가할 때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게 있어요. 2009년에 개정된 그 교육 내용 안에 있는, 자, 일단 목표 지향을 보면 전문적인 거, 어려운 거를 물어보겠다 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너희들만의 지식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개인이 자주 접하는 대화 상황에 대해서 물어본대요.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 학교 단체 사회활동과 같은 공적인 담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일상적인 삶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것들, 이런 거 나와 있고, 하나 플러스가 공적인 담화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상적인 대화의 내용과 공식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때 말하는 이런 말투와 제가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대화할 때 사용하는 말투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듣기 말하기에 대한 지식, 기능이에요. 자, 지식과 기능이니까 지식에 대한 거는 형식적인 부분들, 내용적인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고,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기능이 형식 쪽이고 지식이 내용. 형식과 내용을 쌍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나가보는 거예요. 근데 듣기와 말하기에 우린 다 알고 있죠. 지식하고 기능하고 같이 가면 좋다. 그런데 듣기 말하기와 관련된 기능, 지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저와 앞으로 문제를 풀이하면서 조금 더 깊게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내용과 인간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오,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것 같다.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다. 대충 분위기 파악을 잘 해보자. 요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말하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지저분해지니까 잠깐 지우고 볼게요. 자, 이런 목표를 지향해요. 지향은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단어를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지향, 요거는 요쪽으로 나가자 이거고, 이런 단어가 있죠. 지양, 이거는 하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문제풀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지켜나가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담화 간의 유형 간의 균형을 지향한다. 담화는 우리가 그냥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뭐 하나의 문장 혹은 두 줄 정도의 문장, 이걸 넘어서는 단위를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친구와 길게 얘기하는 것도 담화가 되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내용도 담화가 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하는 토론도 담화의 유형에 들어가요. 그러나 모든 담화의 내용과 형식이 동일하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대화, 그리고 토의, 토론, 협상, 발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담화 유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내용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토론할 때 어떤 쪽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건가,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빈도수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영역 및 내용 범죄 통합을 지향한다. 여러분, 요즘에 이 통합은요, 정말 대세예요, 대세. 어디서든지.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공부할 때도 통합이고, 뭐 이건 영어 공부할 때, 일본어 공부할 때, 중국어를 공부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렇게 한 가지만 잘해서 불균형인 것을 별로 교육적으로 좋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요. 듣기, 말하기라고 우리가 분명히 1강 제목에 있었는데 여기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과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읽고 나서 무언가 느낀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리고 듣고 나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돼요. 지식과 기능, 그리고 태도, 내용 범주 간의 통합이 가능해야 한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모든 영역의 내용을 묶어서 잘해보자, 이 뜻이에요.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문제 풀이에 나오는 내용들 천천히 같이 풀다 보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용 체계에 관련 기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간 쪼개가지고 살펴볼게요. 방금 전까지의 내용은 이만큼 지식과 기능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통합된 내용들을 한번 맛이나 보죠. 이런 거고,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실제의 부분이 나옵니다. 실제. 여기에서 말하는 실제는 실생활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다양한 목적의 듣기, 말하기 내용들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정보를 전달하는 말, 설득하는 말, 친교 및 정서 표현의 말, 언어 기능에 따라서, 즉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 등이 바로 언어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기능은 뭐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일. 너는 무슨 일을 하니? 그러면 사람한테는 이제 직업이나 이런 걸로 물어보는 거지만 언어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언어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정보를 전달하는 말. 어떤 유형의 문서가 저는 역할을 많이 할까요? 좋아요. 설명문.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는 거고, 설득하는 말. 논설문하고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친교. 친구들하고 여러분이 나누는, 우리 뭐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 아니면 어디에 가서 차라도 마실까? 이런 내용들, 친교랑 관련된 거죠. 정서 표현, 나 너무 힘들어.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런 내용들, 표현하는 것들. 이런 거랑 관련된 언어의 기능과 관련된 기출문제는 여러분한테 선물로 주는 문제들이에요. 선생님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줄 정도 문장이 나오고, 이 문장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말인가? 라고 나와요. 그리고 보기에 1번, 정보 전달. 2번 설득, 3번 친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이 딱 문장이 나왔어요.
우리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서 여러분이 정보를 전달하는 말이다. 이런 답을 고를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딱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친교인 것 같은데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고민하실 수도 있거든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신 경우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요게 보기로 나와 있는 건 그냥 여러분이 1초 만에 답을 고르셔도 될 정도로 아주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보면 이 정도는 뭐 그런 문제가 한 회에 한 두세 개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각각의 목적이 골고루 실현될 수 있도록 맞춰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전체 문제집의 내용을 보시면 정보가 답인 문제도 있고 설득이 답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골고루 등장하고 있어요. 다음은 상황이나 맥락, 화자의 의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듣기와 말하기의 목적을 파악하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듣기와 말하기의 목적이에요. 상황이나 맥락, 잘 듣고 누구 기분을 좀 맞춰줘야 되는 건가? 잘 듣고 예, 아니오로 답을 던져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 같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2번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문제에서 한눈에 드러나는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듣기, 말하기와 매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매체의 특징과 기능을 담화의 표현과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파악을 좀 해두자. 듣기와 말하기와 매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뭐 읽기와 매체, 쓰기와 매체, 다른 의사소통 기능과 얼마든지 매체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설명문이라는 하나의 글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같이. 하나의 글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누가 읽는 것을 들어요. 그러면 듣기와 매체가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해요. 설명문을. 그러면 그거는 말하기와 매체가 돼요. 이게 텍스트로 돼 있다.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읽는다. 그러면 읽기와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내용들이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매체, 예를 들면 라디오에 나오는 글, 아니면 우리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글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담화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요. 다음으로 상황과 맥락. 지금 어느 상황에서 화자, 말하는 사람, 청자,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청중, 듣는 사람, 또 배경 지식에 따라 여러 가지 시청과 보조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교육에서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배경 지식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기출문제 풀이집을 여러분이 보시면 앞에 한 50페이지에 나왔던 문제의 그 지문이 70페이지쯤에도 한 번 더 나오고 그 뒤에도 더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교과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 글이 조금 중요하게 다뤄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보면 신문이랑 관련된 내용도 있고 정치랑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혹은 환경이랑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이 좀 많이 있다 나는 신문이나 정치 아니면 뉴스나 보도 같은 거에서 진실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가짜인 건가? 나는 좀 의구심이 있다. 이런 의심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문제를 풀 때 머리가 이제 풀 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나도 아는 내용인데, 이거 내가 들어봤던 내용인데, 그런 문제를 풀 때 훨씬 유리할 거예요. 배경 지식이 중요하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까지일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통계를 제가 보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런데 아마 이제 딱 중학생 나이 정도인 분들도 계실 거고 더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머리가 좀 굳어가지고 나는 이거 공부 좀 어려운데 뒤늦게 하려니까 좀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는 이제 오히려 플러스 점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더 오랜 시간 살면서 알고 들은 게 많으니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장단점을 잘 활용하면서 이 중졸 검정고시 시험을 대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지우고 다음 페이지 내용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다음 내용은 내용체계 관련된 것 중에 지식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듣기 말하기의 본질과 특성. 너무 일반적인 얘기고 너무 쉬운 얘기지만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 듣기 전에 머리를 싹 정리하고 가야 출발이 좀 가뿐할 것 같아요. 출발부터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게 생각되면 너무 무리가 되니까. 일상적인 언어 생활 속에서 구어적인 의사소통이 지닌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구어적인 특성, 한마디로 입말의 특성이에요. 글로 보는 거 말고 이렇게 음성 언어로 하는 것들,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좀 속도 있게 이야기를 좀 빨리빨리 해보면 일단 순간적이에요. 제가 말한 거 지나가면 이제 없어져요. 물론 이제 컴퓨터에는 남아있지만 친구들과 이야기할 땐 금방 없어지겠죠? 그리고 축약도 많아요. 생략되는 것들도 많아요. 군더더기도 많이 있어요. 저기 이런 말들도 우리가 입말로 할 때는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보고서를 쓸 땐 들어가지 않죠. 이런 특성들을 잘 알자. 듣기 말하기의 성격과 요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지식들을 조금 쌓아가 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 자,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 듣기 말하기의 유형. 앞에서도 살짝 노출이 되었던 내용인데 대화와 토의, 토론, 협상, 발표 등 담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담화 유형의 특성과 성격을 이해를 하되 어떤 담화 장면인지, 지금 토의를 하는 건지 토론을 하는 건지, 사람은 몇 명 정도, 분위기는 찬성과 반대로 편을 나누는 건가, 아니면 같이 좋은 답 하나를 얻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물론 우리가 중졸 검정고시 시험을 대비하는 거지만 우리가 단 한 번의 시험만을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왕이면 내가 국어 공부를 잘 해두고 이런 내용들을 알아서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가정에서 가족들과 소통할 때 이런 상황에 맞도록 내가 담화를 잘 구성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국어가 밥 먹여준다는 말이 요즘에는 실제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면 시험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다음에 현대로 넘어올수록 담화 유형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사람들의 삶이 더 복잡해졌어요. 무언가 하는 일도 많고 관계도 복잡해지고 만나는 사람도 많죠. 거기다 요즘엔 얼굴 안 보고 인터넷만으로 소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각 담화 유형을 분류할 때 제시된 기준, 범주를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여기까지는 어떤 담화, 여기까지는 어떤 담화보다 전체적으로 담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그 흐름을 가지고 가자. 요 정도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어렵고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요 정도 보고 아마 이거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쪽이 대부분 답이에요. 문법 쪽은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문법은 그렇게 풀면 안 되는데 우리가 듣기 말하기 영역을 특히 풀 때는 그런 정도로 푸셔도 돼요.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쉽고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듣기와 말하기와 맥락과 관련된 부분을 볼게요. 여러분, 맥락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제가 짧은 문장을 하나 써볼게요. 네, 잘한다. 문장이 있어요. 아주 짧은 거죠. 문장은 문장이에요. 생략된 성분들이 있지만.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시험을 잘 봐서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듣는 것과 내가 시험에서 빵점을 맞았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문장이지만 맥락, 이 말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 분위기에 따라서 이 말의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부모님이 칭찬해주는 분위기일 때는 내가 기쁘겠지만 아닌 상황일 때는 굉장히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맥락의 강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맥락을 알려면 역사성도 알아야 되고요. 사회성도 알아야 되고 윤리성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나를 혼내는 건지 나를 칭찬하는 건지 내가 분간을 못해요. 부모님이 나를 혼낸 건데 제가 좀 잘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더 혼나요, 더 혼나. 그런 일이 생기겠죠. 우리가 가정에서 얘기할 때는 요 정도지만 나중에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맥락에 대해서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죠.
출제자는 맞는 답을 고르도록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내가 문제의 맥락을 잘 몰라가지고 틀린 답을 골랐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합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맥락은 문제를 풀 때 그 문제 안에 있는 글을 이해할 때 반드시 기본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적, 집단적인 차원의 상황 맥락,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두루 고려하도록 합습한다. 우리 앞에 나왔던 일상적인 내용이 요거고요. 공식적인 내용이 이 부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도 계속 반복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다음으로 기능, 상황 이해와 내용 구성, 이제 교환의 2페이지 아래쪽 정도로 넘어왔어요. 말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와 들은 내용의 의미를 재구성할 때는 의사소통의 목적, 우리 앞에 나왔었죠? 토론도 나왔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나왔고 설득도 나왔었습니다. 참여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부각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2가지 이상의 목적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정보를 전달하면서 설득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논설문 같은 글을 보면 앞부분에는 정보가 보통 많이 나와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환경이 이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라든지 아니면 신문에서 이런 식으로 진실을 잘못 보도하는 일들이 있다. 이런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죠. 우리 중졸 검정고시를 대비할 때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2009년의 교과서에도 그런 식의 장르의 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조직 방법은 담화 유형, 화제 특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내용을 선정하는데 우리가 그 선정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표현과 전달 부분으로 넘어가서 자, 구성한 언어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활동에 필요한 기능이 있어요. 문장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통할 때는 몸짓 언어 같은 것들을 적당히 사용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주어진 상황에서 그런 기능을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 이런 것들도 듣기 말하기와 굉장히 밀접한 거니까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나가보자.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반언어적인 것, 비언어적인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언어적이라는 건 내용, 문자 이런 것들인데 이거 말고 억양, 강세 이런 걸로 의견을 표현하기도 하고 억양을 높이고 낮추고에 따라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차분하게 말할 때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도 있고 어떤 말을 길게 느려가지고 할 때 짧게 할 때에도 의미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포함이 되고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지금 눈빛을 쏘고 있어요. 열심히. 제가 이렇게 보고 할 수도 있거든요. 수업을. 그쵸? 시계만 보고 할 수도 있어요. 저쪽에 시계가 있는데 아니면 여기만 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만 보고 계속하면 여러분이 아마 잠도 더 오고 강의를 보고 공부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집중하세요 하고 눈도 계속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들 때문이죠.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표정, 눈빛, 몸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들로 여러분과 제가 소통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추론과 평가. 듣는 이의 입장에서 언어적인 의미를 구성해서 이해하는 활동에 필요한 기능과 전략이다. 우리 시험에 듣기 내용이 없죠. 우리가 듣는 내용 중에 뭐 듣고 이거 답을 고르시오 이런 게 없어요. 영화평가처럼. 이런 게 없는데 우리가 지금 듣는 그 텍스트의 내용들을 읽기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 보고 풀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들어라. 그럼 이제 읽기 문제로 연결이 된다면 읽기 텍스트 내용들 보고 여기에서 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 청자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거죠. 듣는 이의 입장에서 언어적인 표현은 물론이고 반언어적인 표현들, 몸짓 언어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 반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과 비언어적인 표현 2가지 용어가 나와 있어요. 지금 비언어적인 표현은 언어가 아닌 표현들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거. 눈빛을 쏘는 거 이런 것들. 반언어적인 표현은 뭔가 언어와 반대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언어와 함께 가는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양, 강세, 리듬,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강약을 조절하고 높이를 조절하는 거 이런 내용들 언어하고 관련은 있죠. 비언어적인 표현은 언어와 관련이
짚고 같이 가는 것들, 요거예요. 이런 것들을 단서로 활용해서 의미를 파악한다. 우리 내용 중에 희곡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희곡하고 또 소설이나 이런 장르를 구분하는 문제들도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반언어적인, 비언어적인 표현을 지문으로 전달하는 내용들이 희곡에 많이 등장하죠. 그럼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면 문제를 풀 때 아주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듣기 말하기 활동이 나 혼자만 혹은 너 혼자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듣기를 하려면 제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기와 듣기는 항상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인터넷 저편에 여러분이 계시든 제 눈앞에 사람이 있든. 그래서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설 안에도 많이 드러나기도 해요. 소설 안에서 그 화자와 청자 혹은 주인공과 주인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대인관계가 어떻다, 성격이 어떻겠다, 이런 걸 우리가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소설과 관련돼서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문제풀이하게 될 내용 중에 소설 인물 중에 뭐 어떤 여자의 성격에 대해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멀다, 주위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친절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보고 우리가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대인관계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도 문제와 굉장히 긴밀하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협력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고요. 듣기 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학습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구두 언어,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입으로 하는 말, 의사소통 능력을 점검하고 이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기능, 즉 우리가 잘 말하고 잘 듣고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능들도 배우는 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2009년 이후에 새로운 내용이 개정이 되면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기출문제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 점점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하고 서로 소통이 좀 어려워지고 단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이 더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담화 유형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담화 구조, 말의 구조, 전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도 문제와 충분히 연관이 될 수 있겠죠. 토론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가? 토의는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인가? 교과서에 굉장히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예요. 이건 뭐 중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어서 쭉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것과 관련된 지식을 끌어가지고 오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 태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태도요? 무슨 태도? 무슨 태도냐? 말하기와 듣기를 할 때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하는데 뭐 인성교육도 아닌데 태도까지, 인성교육도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들 중에 포함이 돼요. 듣기와 말하기 잘하는 거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읽기 쓰기 잘하는 것도 인성교육에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가치와 중요성, 인격 수양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말 문화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내용, 이런 거 문제 안 날 것 같죠? 나와요, 나와. 소설에 어떤 내용들 나오고 이것과 관련된 우리 문화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뭘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소설의 내용을 해석한다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나와요. 제가 풀어봤어요. 기출문제. 분명히 나와요. 다음으로 우리말 문화의 전통 이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인간상 확립, 대인관계 정립, 사회 질서의 유지에 도움을 주는 내용,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하고 요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가까운 거, 조금 더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 그게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게 소설 아니면 논설문 같은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여러분, 논설문 남을 설득하는 글인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글이, 성공을 하려면 남을 짓밟아야 돼.
그러니까 남을 이기고 속이는 방법을 배우자. 이런 글을 배우겠어요?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글들을 배우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글들에는 사회에 바람직한 인간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현대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주제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신문 보도에 왜곡이 많으니까 우리가 진실된 신문 보도를 볼 수 있도록 하자.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고 바람직한 인간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글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다음으로 동기와 흥미. 말하는 이, 듣는 이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을 한다. 거기에 나오는 희곡, 이런 내용들에도 포함이 되는 것들이고,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이야기할 때도 관련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할 때 사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시간이 원래 선생님이 일어나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특강이 지나갈수록 선생님 얼굴이 조금씩 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부은 얼굴이 조금씩 작아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하고 제가 공부할 때에도 능동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어요. 조금 더 카메라를 보고 조금 더 이렇게 손짓도 쓰고 여러분이 잘 것 같다. 그럼 제가 막 중간에 박수도 칠 거예요. 이런 것들도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인데 우리의 글,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는 내용 이런 거에도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참 많아요. 적절한 어휘도 있어야 되고요. 적절한 문법도 알아야 돼요. 문법을 알고 띄어쓰기도 잘하고 쓰기도 잘해야 의사소통도 잘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이를 먼저 보신 분, 문제집을 먼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문법이랑 관련된 문제들 중에도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 질문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풀면서 능동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시동을 조금 걸어보자. 다음으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교육 개정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도 보면 한마디로 잘 살아보자 이런 내용 같은데 맞아요. 잘 살아보자, 말 서로 잘하고 잘 살아보자. 뒤에 뭔가 더 따뜻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자, 공감과 배려가 나왔어요. 교육 개정안의 내용 중에 이런 게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자, 보면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입의 차원에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교육하자. 그래서 문제에서도 당연히 이 교육한 내용을 물어보죠. 교육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감정이입은 여러분 언제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논설문 같은 거 읽을 때도 물론 필요한데요. 특히 문학에서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감정이입이 안 되면 시 풀 때 화자의 생각으로 옳은 것은 문제를 풀기가 참 어려워지거든요. 슬픈 시를 보면 나도 슬퍼져야 되고 기쁜 시를 보면 나도 좀 기뻐져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잘 풀 수 있거든요. 감정이입도 중요해요. 문학 문제를 우리가 나중에 풀 때 감정이입도 이렇게 감정도 같이 좀 끌어올려 볼 거예요. 다음으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화의 맥락을 조절해주는 태도, 맞장구를 쳐주는 거,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 이런 내용들도 문제에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듣기와 말하기의 윤리, 굉장히 도덕적인 부분까지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 두 개만 보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말로 하는 것과 몸이나 표정으로 하는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집단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이런 것들도 소설 안에 혹은 논설문의 문화를 비교하는 내용 같은 거에 들어갈 수 있는데 혹은 문학에도 포함이 될 거예요. 이런 내용들 한번 보고 집단마다 고유한 말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듣기와 말하기의 태도를 판단하는 내용, 그래서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거나 듣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 이런 걸 풀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듣기와 말하기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어려운 내용 없으셨을 거예요.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조금 쉽고 가볍게 다른 영역에서는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 게 2009년의 교육개정 내용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2강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